정시의 사주명리 제58강 육식갑자의 26번째인 기축일주편입니다. 기토와 축토로 이루어진 기축일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의 지지와 그리고 음의 청간으로 이루어진 기축일주는 축토가 기토를 보아서 비견이 되고 12운성으로서는 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축토의 지장간에서는 개 그리고 신, 기의 정간이 들어있고, 그리고 개수는 기토를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신금은 기토에서 식신이 되고 그리고 12운성으로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기토는 똑같은 기토이기 때문에 비견이 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축을 보아서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기토의 하나하나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축일주는 땅과 땅의 모임으로서 부동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축토의 땅에서는 신금의 보화가 묻혀 있길래, 여기 신금이죠. 신금의 보화가 묻혀 있다고 보고 신금을 보화라고 보고 묻혀 있길래 부동산으로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서 행재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축이 밭을 갈다가 이 신금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여겨서 행재가 생길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축일주는 기토의 푸른 대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축토 소의 모습으로서 풍요와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기토의 사람은 하늘의 구름이라서 변화가 많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역마성이죠. 기토가 구름으로 나타내서 역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축토는 역시 열심히 일을 하는 상이라서,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 상이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기축의 사람이 가만히 있다면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게 되는 그런 아픈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의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토는 오리를 나타내어서 하늘을 나는 새이기도 하고, 오리의 주거지는 원래는 본 주거지는 땅이죠. 주거지는 땅이며 물에서도 먹이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물, 그렇게 해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에 자기의 터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다양한 지식을 갖출 수는 있지만은, 기토의 사람과 있지만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깊이 있는 전문가의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기축일주의 기토는 전답을 나타냅니다. 토이니까 기축일주를 전답으로 봤던 거죠. 전답을 나타내고, 축은 그러니까 소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축토의 사람은 자수성가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축의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자수성가형의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데 자수성가형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금이 축토에서는 보석이 묶여 있기 때문에 행재도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기축일주의 축은 기계적인 여과기와 같아서, 여과기는 필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여과기는
여기하고 같아서 선민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리하는 기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불호가, 즉 좋은 내가 좋고 싫음이 확실하여서 주위에 다양한 친구의 교분이 없는 대체적으로 한정적인 사람이 즉 기축일주라는 것입니다. 또 기축일주의 축은, 이 축은 축액성으로서 액성으로서 액을 동반하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기축일주는 개수의 재성과 그리고 경신금인 식상과 그리고 기토 자기 자신인 비극과 그리고 인성인 정화를 모두 그 속에 넣어둔 사람이 기축일주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 거의 다 넣어두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 속에 넣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온전하게 그 속에 넣어두었으니까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묘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온전하게 보관되는 의미와 한 가지와, 그리고 쉽게 내가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넣어둔 의미, 즉 묘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또 기축의 기토는 병정화에서 만개한 꽃의 시기를 지나서, 병정하는 꽃이 만개한 시기죠. 만개한 시기를 지나서 결실인 열매로, 즉 경금과 신금의 열매로 가기 위한 준비의 한창인 변화의 시점이 즉 기토의 시점이죠. 그러니 밖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현상은 없어도 혼자서는 바쁜 사람이 즉 기토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간에 기토를 쓰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축토는 숙살의 기운을 감추고 그러기는 금의 기운을, 숙살의 기운을, 금의 기운을 감춘다는 거죠. 감추고 다가올 봄철에 파종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한창 바쁜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와 축은, 기축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준비하는 물상으로서 그 노력의 결과는 다음 때가 되어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싹이 돋아났는지, 봄철에 싹이 돋아났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싹이 튼 데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서 기축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대체로 자기의 정확한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즉 기축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축일주처럼 토만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또 무술 일주 같은 경우에도 토로만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토로만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 사람은 대체로 자기의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축일주는 기토가 축의 묘궁에 놓여서 비겁인 형제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유산이나 낙태를 하였거나 또 일찍 떠난 형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간인 자신도 묘의 고에 두어서 몸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축일주는 명주 자신이 입고해 있고 오미가 또 공망으로서 사색의 경지에 깊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감은 극히 발달해 있으며, 그리고 또 발달해 있어서 종교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기축일주에서 기문이 명조에 있으면은, 기문살이 있으면은, 기문이 있다면은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문은 자, 또 유, 기문은 자유, 축, 오, 또 진, 해죠. 진해, 미, 토, 인, 인목, 미인, 또 술,
사, 또 신, 묘 같은 자가 지금 기문이 해당되겠죠. 이런 자가 있는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기축 일주에서 축에는 기토의 축에는 기토인 비견과 그리고 신금인 식신 그리고 개수인 편제가 비견이 즉 식신을 생하고 생한 식신이 재성으로서 흘러감으로써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명으로서 명식 내에서 재성의 충돌만 없다면, 그러니까 재성이 형충만 당하지 않는다면, 충돌만 없다면 분명한 부자의 명으로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식재로 흘러가는 사람인데 재성의 형충만 당하지 않는다면 부자의 명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식재간으로 흐르는 구조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은 설기가 너무 심한 사람으로서, 왜냐면 나의 것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거죠. 설기가 심한 사람으로서 지장간에 오히려 명주가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일단 건물이라는 거죠. 기축일주는 간여지동이 되는 사주입니다. 간여지동은 천간과 치지가, 그러니까 천간과 치지가 동일한 토로서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토로서 같다는 것이고, 치지의 배우자가 동급으로 나와 같다는 개념이 즉 간여지동인데, 이것은 가부장적인 개념을 가진 배우자라면은 여명의 경우에 만일에 남자가 가부장적인 개념이 강한 사람이라면은 충돌이 심하여서 해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남명의 간여지동은 배우자에게 대체로 유리하지만은, 왜냐하면 배우자와 나와 같은 개념이니까 똑같은 어떤 대접을 해준다는 그런 뜻도 있겠네요. 유리한 편이지만 여명의 간여지동은,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둘 다 모두 간여지동이라면 나만큼이라는 개념이 작용하여서 다툼이 작게 되니까 해로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동기의 간여지동은 그러니까 똑같은 토로서 똑같다든지, 안 그러면은 목으로 같다든지 화로서 같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기의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의외로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움직이는 방향이 목기 같으면은 목으로서 같고 화면은 화로서 같기 때문에 대체로 동기의 간여지동은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기축일주는 곡각살입니다. 곡각살은, 이 곡은 굽을 곡자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전부 굽어 있다는 것입니다. 굽은 곡각살은 각은 다리 각자인데, 일단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기 쉽다는 것인데, 실제로 곡각살은 다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신체 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주의 곡각살은 을목과 그리고 기토, 또 사화의 글자, 축토의 글자, 네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운에서 만일에 형과 충이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을목인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오는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을신충이 오는 거고, 그리고 기토인 경우에는 간목이나 이런 거 오는 경우였죠. 올 때는 살의 작용이 또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곡각살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국에서 형충이 되어 있거나 아예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원국에 있을 경우에 있거나, 원국에 이런 신금의 글자가 있거나, 안 그러면은 백호살이나 또 현침살이 겹쳐 있다면은 팔다리의 부상과는 물론 허리 디스크, 그리고 관절염, 골절, 탈골 등의 흉의를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간이 을목인 경우와 기토인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을목인 사람과 그리고 기토인 사람은 그러니까 더욱더 다치기 쉽다는 것이죠. 기축일주는 비인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비인살은 양인살과 상충이 되는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축에서 충이 되면은 미가 되게 충미충을 해서 미가 되겠죠. 그래 미가 있으면은 기미가 있으면은 양인살이 되고, 그리고 중하는 미를 중하는 축이 있으면은 비인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은 일간으로만, 그래서 일주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사주 전체로 판별하기도 합니다. 또 비인은 집념의 칼을 품은 것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의 강한 자극제이며, 그러니까 비인살이 있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리낌 없이 시작하는 것에 빨리 시작한다는 것이죠. 망설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또 비인살의 특징인데, 그리고 또 상당한 카리스마로 매력을 발산하지만은 비인은 날아가는 칼이나 또는 날려오는 칼이나 나는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르는 칼로서 상대에게 언어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워 담을 수 없는 언어적 실수가 되어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비인살은 쉽게 실정을 느끼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또 비인살의 어떤 특징의 하나입니다. 또 남자는 모험심이 강하고 투기를 즐기기도 하여 실패를 하여 재산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여서 결국은 재산 모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인은 재산의 수성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인살은 작용력이 약하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축이 비인인데 축이 하나에 대해서가 축과 축이 또 있다면은 중복이 된다는 거죠. 중복이 되면은 강력한 작용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인살은 양인살을 충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호록지신이라고 하고 또 키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미 같은 경우에는 록을 파한다고 해서, 재산을 파한다고 해서 파록지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비인살은 이 양인살을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록을 보호한다고 해서 호록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록은 녹봉을 이야기하고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축일주는 탕화살을 가진 또 일주가 되겠습니다. 탕화살은 원래는 물과 물에 의한 재해를 의미하지만은 약물에 의한 중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화는 불과 물의 물상 외에도 감정의 북받침을 나타내어서 일순간에 감정이 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탕화살 자체만으로는 살성이 약하지만은 기문관살이나 원진살, 또 육해, 형과 충이 겹쳐 있고, 그러니까 명식에 겹쳐 있고, 일주가 근이 없거나 일주의 뿌리가 없거나 운에서 형충을 받을 때는 강하게 작용하는 살성이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이 있다면은 약사나 그리고 소방관, 그리고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게 된다면은 관련하면은 살성이 대체되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탕화살을 가진 사람이 또 많은 것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탕화살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사, 소방관,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탕화살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즉 탕화살은 축일생이 명식에서 술, 오, 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인일에 난 사람이 명식에서 인, 사, 신의 글자가 있을 때, 또 오일생이 진이나 오나 축의 글자가 있을 때는 당하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흉살이 크게 오는 때는 일간이 극을 당하는 명절로서 대운과 세운에서도 극을 당하고 지지로서 위와 같은 운이 올 때, 즉 지지로서 축일생은 수로미, 인사신, 진, 오, 축이 올 때는 흉의가 크게 온다고 했습니다. 기축일주는 육수 중의 하나인 일주가 되겠습니다. 육수에 속한 사람은 재치가 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며 또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수인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기 쉬운 사람이고 또 참을성이 없어서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사람이 즉 육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육수에 해당한다면은 독단적인 성격이 강하여서 동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육수에 해당하는 일주를 보면은 병오일주, 정미일주, 그리고 무자일주, 무오일주, 기미일주, 기축일주에 해당하는 일주가 육수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기축일주는 지지인 동토로서, 왜냐하면 축이 동토죠. 얼어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동토로서 반드시 병화와 사화, 오화로서 해동을 필요로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은 땅을 녹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원국이나 대운에서 병화를 보면은 해동이 되어서 또 해동이 되기 때문에 양지에 놓이고 관성은 관대와 세지를 보아서 교육계에서 기축일주는 교육계에서 입신할 수 있는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계에서 입신할 수 있는 명이 즉 기축일주가 되겠습니다. 기축일주는 태극기인에 속하는 일주입니다. 태극기인입니다. 기축일주는 태극기인이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큰 복을 받아서 인생의 큰 도움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인은 선천적으로 복이 있고 조상의 덕을 또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인이 있으면은 태극기인은 주로 의식주를 풍족하게 한다고 했고 태극기인은 100가지 흉을 막아주고 또 자기의 권리도 높아지면서 사주 구성이 좋으면은 공무원이 충분히 되어서 입신양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사람이 태극기인이 되겠죠. 또 태극기인은 다른 사람의 덕을 많이 볼 수도 있어서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태극의 원래의 뜻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또 태극기인을 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태극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여서 즉 알파와 오메가와 같아서 태극은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극기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여서 일간을 기준하여서 시작인 연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는 태극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을 일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지가 그러니까 띠로 이야기해야죠. 자오띠 그러니까 쥐띠와 말띠 같은 경우이고 그리고 일간이 병이나 정화인 경우에는 묘 그러니까 토끼띠와 닭띠인 경우 그리고 무토와 기토의 일간에서는 진술, 충미 전부를 포함합니다. 토의 기운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 즉 태극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 범위가 좀 많겠죠. 또
경금과 신금이 일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호랑이띠와 그러니까 돼지띠가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와 개수 일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뱀띠와 원숭이띠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주의 태극기는 갑자, 갑오, 정묘, 정유,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인, 지금 하고 있는 기축이 포함되어 있죠. 경인이나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임신, 계사, 일주 등인데 실제로 일지에 있는 것은 태극기인이 좀 약하다고 했습니다. 신사를 부정하는 일부 그러니까 역학 연구가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경험에 의하면 태극기인이 있는 사람 중에는 사주 구성이 헝클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주 구성이 헝클어지다는 것은 형충 파열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사주가 많이 기울어져 한쪽으로 목으로 기울어지거나 목이 많거나 화가 많거나 안 그러면 치우쳐져 있거나 이렇게 헝클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살면서 사실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즉 태극기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축일주는 남년사를 가진 일주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일주의 지장간에 편제를 암장한 일주로서 배우자 몰래 예인을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살이 왕한 여명과 인연을 하면은 망신을 살 우려가 크게 됩니다. 남년살 일주로는 갑인, 갑신, 정축, 무신, 기축, 신미 그리고 임인, 개미 일주입니다. 그리고 여연살은 일지의 지장간에 편간을 암장한 일주로서 배우자 몰래 즉 연인을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년살과 똑같습니다. 여연살 일주로는 얼축, 병신, 정축, 기미 그리고 경인, 신미, 임인, 임신 일주가 되겠습니다. 기축 일주의 천을 기인은 신금과 자수가 되겠습니다. 신금과 자수가 명식에 있으면 사주 내에 있으면 은연중에 나를 돕는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 일주는 내가 필요할 때 신금의 원숭이띠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쥐띠를 가진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띠만 해놨는데 일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운에서 신자를 해하는 인목이나 사화의 운이 오거나 오화의 운이 오면은 만사가 불리하게 됩니다. 기축 일주에서 기토인 비견은 묘자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묘자 묘궁은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것을 나타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로서 총명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나타냅니다. 묘궁은 육체적으로는 구금된 상태와 유사하여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어서 병중에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거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활을 하거나 구속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비견의 형제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비견이 묘라고 하여서 모두 똑같은 모습을 취하지는 않고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의 축에는 개수인 재를 놓고서 비식재로 흘러가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비견이 지장간에서 재성을 극하는 구조로서 부친과의 인연은 짧고 부모가 떨어져 학업을 하기도 하고 인수, 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모친과의 인연 역시 순조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축 일주에서
신금인 식신은 양자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식신이 양재인 것은 내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항상 어린애처럼 생각하여 간섭하려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식이 조금만 소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습하게 한다면은 심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양은 태중에서 아직도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기축일주에서 앞에서는 신금 식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경금인 상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관은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묘궁에 놓이게 되는데 기축일주의 간여지동에서 묘궁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은 가지지만 추진력은 묘에 있는 것이라서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상관이 묘에 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여지동과 묘와 상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일주에서 개수인 재성은 대자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재성은 즉 처나 부친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나 부친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즉 관대는 옷의 물상으로서 관복이나 법복을 입고 있고 묘궁에 놓여 있으니 조용한 법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작업복이나 흰 가운을 입고 어떤 특정 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 높은 담장이 둘러싸인 곳에서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수인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환자복을 입고 의료중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요양중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으로 유추해 가는 모습은 대운에 의해서 살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로서 유아기에 개수의 대운이라면은 포디기에 쌓여진 것이기도 하며 유아기에는 개수가 유아기에 있다면 포디에 쌓인 것이며 옷이니까 그 역시 또 청장년기의 시절이 개수의 대운이라면은 근무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겠지만은 노후의 시기가 개수의 대운이라면은 환자복으로서 환자복일 것이며 또 개수가 극을 받거나 지지에 있는 해자가 충을 받는 시기라면은 푸른 수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푸른 제수복이죠. 수인의 모습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충을 받을 경우입니다. 극을 받거나 충을 받을 경우입니다. 또 개수의 대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왜냐하면 대운에서도 개수의 대운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때는 세상을 이미 떠난 것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축일주에서 을목인 편관은 지장간이 없기 때문에 종해와야죠. 그리고 편관은 종해와서 세종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편관은 세종묘궁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정관인 간목은 역시 지장간이 없기 때문에 종을 해와서 대종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관대지라는 것이죠. 놓이게 되는데 또 을목 편관이 세에 있기에 을목의 세종이라고 그랬죠. 세에 있기에 배우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편안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지만은 역시 묘궁에 있기에 일반적인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축일주는 지장간 속에 신금으로 인하여서 지장간 속에 신금이 있죠. 신금으로 인하여서 편간인 을목이 접근하는데 그걸 받는 것으로서 부부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목인 정간을 종할 경우에는 개수인 재성을 볼 때와 같이 대종 묘궁에 놓여서 동일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죠. 또 기축일주에서 정인인 병화는 양에 놓여서 양종 묘궁이 되죠. 양종 묘궁이 되고 편인인 정화는 또 묘종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의 양은 양육의 뜻으로 가르치는 교육자의 물상이 되고, 묘는 장막에 가로막혀서 학교 공부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묘는 또 머리는 수제형이 대부분이지만 묘에 있다는 것은 머리는 수제형이 대부분이지만 토에 의해서 탁해질 경우와 또 수에 의해서 극을 당할 경우에는 반대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성을 모친으로 보았을 때는 이 역시 묘궁에 들어있어서 모친의 덕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축일주에 임목의 운이 온다면은 축에는 개, 신, 기의 지장간이 들어있고 임목에는 무, 병, 갑의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서 무게합 그리고 개와 무토죠. 무게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병신합, 그리고 또 각기합, 전부 다 합이 일어납니다. 무게합, 병신합, 각기합이 일어나서 여명이라면은 각기합으로서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또 병신합으로서 식상을 얻거나, 배우자를 만나서 식상을 얻거나, 식상은 자식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무게합으로서 재성이 이탈하거나, 재성이 이탈한다는 것은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죠. 무게합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재성이기 때문이죠. 이탈하거나, 병신합으로서 또 병신합은 수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재성을 얻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기축일주에서 임목이 올 경우입니다. 인의 운이 올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기축일주가 인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천이성으로서 앞에는 임목의 운이 올 때고, 또 인월에 1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천이성으로서 직업으로는 의료직의 직업이라면은 성공할 수 있고, 또 추객성도 무난히 면할 수 있는 직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력 1월에 난 사람입니다. 또 기축일주가 2020년 내년 경자년이 되면은 상관의 운으로서 명식에 정관이 있으면은 남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리의 이동이 생기게 된다고 했고, 또 자축합이 병행함으로써 자리의 이동과 더불어서 재성이 유입되는 유동성을 생기게 된다고 했고, 왜냐하면 자축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경자년이 올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58강 육식갑자의 26번째인 기축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축일주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9강은 경인 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